시니어 세대 성공담 제7편 간호조무사에서 병원 이사장까지. 가난했던 시절 한 소녀가 환자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그 절박함이 한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중학교 졸업장 하나로 의료계에 뛰어든 그녀는 오늘 10개 병원의 이사장이 되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1965년 봄 경상북도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큰딸, 학교는 여기까지다. 아버지의 말씀에 15소녀. 김순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7남매 중 맏이었던 그녀는 중학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논두렁을 오가던 그 시절. 언니 배고파? 어린 동생들의 울음소리가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어. 16살 순이는 보따리를 싸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역에 내린 순간부터 낯선 도시의 냉정함을 느꼈습니다. 중졸,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30곳이 넘는 곳을 돌아다녔지만 문전박대만 당했습니다. 마지막 1,000원이 남았을 때 우연히 본 구인 광고 하나. 간호조무사 양성소 모집. 이거다. 순이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양성소 등록금을 냈습니다. 밥값을 아끼려 하루 한 끼만 먹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니? 환자를 살리고 싶어서요. 6달간의 교육이 끝나고 21살 자격증을 땄습니다. 첫 월급 28,000원. 그중 2만 원을 고향 부모님께 보내고 800원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1972년 작은 내과 병원에 취직한 순이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김조무사, 이제 그만 쉬어. 환자분들이 편해야 제가 쉬죠. 밤 11시가 넘어도 병실을 돌며 환자 한 분 한 분 챙겼습니다. 할머니, 이불 덮으세요. 고맙다, 고마워. 어느 날 밤 급히 실려온 교통사고 환자가 있었습니다. 피가 많이 나요, 빨리. 의사가 오기 전까지 10분. 그녀는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지혈하고 맥박 재고. 한순간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살렸소, 당신이. 그날 살린 환자의 가족이 눈물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26살 순이는 그날 자신의 사명을 확신했습니다. 1978년 10년간 모은 돈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병원을 차리고 싶어요. 은행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보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했던 의사 선생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세요. 알겠네. 함께 해보세. 1979년 봄 서울 변두리에 15평짜리 작은 의원이 열렸습니다. 진료 침대 5개와 낡은 의료기구가 전부였습니다. 환자가 올까요? 첫날은 단 2명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그 2명을 최선을 다해 돌봤습니다.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약은 꼭 식후에 드세요.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가면 정말 친절해. 밤늦게도 진료해 주더라. 1985년 병원은 조금씩 커졌고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병원에서
바로 옆에 지점을 열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사장님. 환자가 절반으로 줄었고 월급 주기도 빠듯해졌습니다. 포기할까?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때 오래된 환자 한 분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 내가 왜 여기 오는지 아나? 큰 병원보다 당신이 있어서야. 당신의 손길이 약이라고. 그날 순이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나만의 길을 가자. 대형 병원은 못 이겨도 마음만은 절대 지지 않겠다고. 환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사장님, 몸 상하십니다. 괜찮아. 우리 환자들이 있잖아. 조금씩 천천히. 환자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1992년 45살이 된 순이는 두 번째 병원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첫 병원에서 번 돈을 모두 두 번째 병원에 쏟아부었습니다. 미쳤어요. 다 잃을 수 있어요. 주변의 만류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요양병원은 적자였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시설을 만들고 더 많은 간호사를 채용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손자가 보고 싶어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자신의 부모처럼 모셨습니다. 서서히 입소문이 퍼지며 요양병원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가 대한민국을 덮쳤습니다. 많은 병원이 문을 닫았고 환자들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있어야 해. 순이는 진료비를 깎아주고 무료 진료도 시작했습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주세요. 아니, 그냥 건강하세요. 직원들 월급은 제때 주면서 자신은 월급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사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괜찮아. 나는 먹고 살만해. 위기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문 닫는 병원들을 인수하며 순이의 병원은 3곳, 4곳, 5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도 환자들이 필요로 해. 인수한 병원마다 적자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자 중심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직원 교육에 힘썼습니다. 친절이 경쟁력입니다. 환자가 가족이라 생각하세요. 2005년 60살이 된 김순이는 마침내 10번째 병원을 열었습니다. 중졸 학력의 간호조무사가 이제 10개 병원을 거느린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사장님. 나도 그래, 꿈만 같아.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6시면 출근해 환자 병실을 직접 돌았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약은 제때 드셨어요. 직원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성공 비결이 뭐였나요? 순이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환자를 살리고 싶었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성공한 후에도 순이는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2008년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열었습니다. 돈 없어도 치료받을 권리가 있어요. 매년 10억 원 이상을 의료 봉사에 썼습니다. 북한 어린이 의료 지원, 아프리카 병원 건립,
국내 소외 지역 무료 검진, 받은 것을 돌려줄 뿐입니다. 간호조무사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가난해서 배우지 못하는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교육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나처럼 꿈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죠. 지난 15년간 200명이 넘는 간호조무사가 그녀의 도움으로 자격증을 땄습니다. 2015년 70살이 된 순이는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치매 전문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이제 쉬셔야죠, 사장님. 아니야, 아직 할 일이 많아. 최신 치매 치료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겪으셨어요. 그 고통을 아니까요. 치매 환자들에게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원예 치료까지. 할아버지, 오늘 그림 그리실까요? 호호, 그래야지. 환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순이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내가 사는 이유야. 2020년 코로나19가 세상을 덮쳤습니다. 많은 병원이 환자 받기를 꺼렸지만 순이의 병원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10개 병원 모두 코로나 환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75살의 나이에도 그녀는 매일 현장을 지켰습니다. 사장님, 위험합니다. 괜찮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방호복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며 직원들과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힘들죠? 조금만 더 버텨요. 우리가 이겨낼 거예요. 2해간의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일상이 돌아왔을 때 순이의 병원들은 단 한 명이 사망자도 내지 않았습니다. 2024년 79살 김순이는 여전히 현역입니다. 매일 아침 6시 병원 문을 여는 그녀. 환자를 살리고 싶어? 60년 전 그 마음 그대로 오늘도 환자 곁을 지킵니다. 중학교 졸업장 하나로 시작해 10개 병원 이사장이 된 여정. 그것은 한 여성의 포기하지 않는 삶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시니어 세대 성공담 제8편. 리어카 국밥에서 프랜차이즈 1005점까지. 1953년 겨울 부산 피난민 수용소. 한 소년이 빈 깡통을 들고 있습니다.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배고픈 실향민들의 울음소리가 부두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년이 오늘 1000개 매장을 거느린 외식 제국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1950년 가을 함경북도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전쟁의 포성이 점점 가까워지던 그 겨울날의 기억. 11살 박만식은 부모님 손을 꼭 잡고 부두로 달려갔습니다. 빨리 가야 한다. 메러디스 빅토리오 가판위. 1만 4천 명의 피난민이 올랐습니다. 고향 땅을 뒤로하고 남쪽으로 향하던 그 배 위에서 엄마 배고파요. 만식은 사흘을 굶었습니다. 부산 국제시장 인근 판잣집 골목이었습니다. 여기서 살아야 한다. 아버지는 매일 부두에 나가 막노동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었습니다. 만식도 12살부터 구두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구두 닦아드릴까요? 50판, 100판을 모아 집에 가져다 주면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이 많다. 만식은 학교 대신 거리에서 생존을 배워야 했습니다. 1959년
봄 16살 만식은 국밥집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이었습니다. 우리 고향 국밥은 이게 아닌데.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큰 솥에 국물을 끓였습니다. 만식은 그 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호호, 그래. 내가 좋아하니 다행이구나.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만식은 리어카를 끌고 부산 시내를 누볐습니다. 국밥 배달이요. 하루에 100그릇도 넘게 배달했습니다. 허리는 휘고 손은 트지만 만식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내 가게를 가질 거야. 1965년 22살 만식은 모은 돈 5만 원으로 작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리어카 하나 사서 내가 직접 팔아보면 어떨까? 할머니께 허락을 받고 새벽 시장에서 재료를 샀습니다. 돼지뼈 10근에 5천 원, 파, 마늘, 양파 1,000원, 직접 고아낸 국물에 할머니가 가르쳐준 비법을 담았습니다. 첫날 영도 다리 밑에서 리어카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밥 500원이에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단 3그릇만 팔렸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맘만 있으면 사람들이 온다. 매일 새벽 3시 만식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물은 적어도 6시간 푹 고아야 제맛이 나니까 아침 6시 리어카를 끌고 자갈치 시장 입구로 갔습니다. 국밥 드세요. 따끈한 국밥.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아저씨 국밥은 다르네. 진하고 구수해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2달째부터는 점심 전에 동났습니다. 더 끓여야겠어. 리어카는 점점 커졌고 아침, 점심, 저녁 3번 장사를 했습니다. 1968년 25살 만식은 드디어 작은 가게를 얻었습니다. 부산 중앙동 뒷골목 서너 평짜리 가게였습니다. 여기가 내 첫 가게다. 낡은 테이블 4개와 의자 12개가 전부였습니다. 간판도 직접 써서 달았습니다. 만식인의 국밥. 첫날 손님은 15명. 매출은 7,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식은 행복했습니다. 내 가게에서 장사를 하다니 국물 맛은 변함없이 진하게, 고기는 푸짐하게 담아줬습니다. 고기 더 주세요. 여기요, 한 그릇 더요. 테이블이 모자랄 정도로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972년 만식은 2번째 가게를 서면에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10평짜리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맛이 첫 번째 가게랑 달라 손님들의 불만이 들려왔습니다. 만식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왜 맛이 다를까? 직접 2번째 가게에 가서 국을 끓이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아, 불 조절이 문제구나. 육수는 센 불에서 끓이다가 중불로 낮춰서 6시간. 이 과정을 정확히 지켜야 깊은 맛이 났습니다. 만식은 조리법을 글로 적어 벽에 붙였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돼. 맛이 돌아오자 손님들도 돌아왔습니다. 1978년 35살 만식은 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매장마다 조금씩 맛이 달랐고 재고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
만식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물을 한 곳에서 만들자. 부산 외곽에 작은 공장을 지었습니다. 매일 새벽 공장에서 국물을 끓여 각 매장으로 배달하는 시스템. 처음엔 직원들이 반대했습니다. 맛이 떨어질 거예요. 아니야, 오히려 더 좋아질 거야. 만식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모든 매장의 맛이 일정해지자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았습니다. 1985년 프랜차이즈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햄버거, 치킨 등 외국 브랜드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밥도 프랜차이즈 할 수 있어.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국밥이 무슨 프랜차이즈예요? 그건 안 되죠. 하지만 만식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음식이 더 자랑스러운데 왜 안 되겠어? 첫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울산에 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한 달 만에 두 번째 가맹 문의가 왔고 석 달 만에 10곳으로 늘었습니다. 1990년 만식의 국밥 프랜차이즈는 50개 매장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매달 전국 매장을 직접 돌며 맛을 체크하고 직원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불편한 점은 없나요? 손님들 반응은 어때요? 어느 날 대구 매장에서 한 가맹점주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젊은 사람들이 국밥을 안 먹어요. 만식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 젊은 층을 위한 메뉴 개발에 나섰습니다. 국밥에 치즈를 얹고 새로운 토핑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때, 먹을만해? 좋은데요, 색다르네요. 국밥 100년의 전통에 새로운 변화를 더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대한민국을 강타했습니다. 수많은 가맹점주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도저히 못 버티겠어요. 만식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올해 로열티는 받지 않겠습니다. 본사 직원들이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야 버티면 돼. 가맹점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로열티를 면제해주고 재료비도 할인해줬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제때 주면서 자신의 월급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두 해간의 긴 터널이었지만 단 한 곳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2003년 만식의 국밥 체인은 300개 매장을 돌파했습니다. 60살이 된 만식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해외 진출이었습니다. 미국 LA 코리아타운에 첫 해외 매장을 열었습니다. 한국 음식의 자랑스러움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한국 교포들만 찾았지만 점차 현지인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What is this? 코리안 트러디셔널 수프? This is amazing. 입소문이 퍼지며 LA에서만 5개 매장이 생겼습니다. 2010년 700개 매장을 넘어서며 만식은 사회환원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 무료 급식, 쪽방촌 무료 국밥 배달, 북한 이탈 주민 취업 지원,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드립니다. 매년 100억 원 이상을 나눔에 사용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시작한 삶이 수많은 이웃에게 따뜻함을 전했습니다. 2015년 72살 만식은 또 한 번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스마트폰 주문 시스템과 배달 전문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우리도 변해야죠.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받아들여 디지털화를 추진했습니다. 할아버지 회장님이 이렇게 적극적일 줄. 호호, 나도 한때 젊었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900개 매장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외식업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프랜차이즈가 도산했지만 만식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가맹점을 지켜야 합니다. 로열티를 다시 면제하고 방역 물품을 무료로 지원했습니다. 배달 수수료도 본사가 부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버텨야 해요. 가맹점주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게 가족이죠. 2해를 버티며 단 한 곳도 폐점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80살 박만식 회장은 마침내 1000호점을 열었습니다. 리어카 국밥에서 시작해 1000개 매장까지 70년의 여정이었습니다. 개점식 날 만식은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국밥 한 그릇만 주세요. 11살 소년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그릇을 주고 싶었던 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4년 만식은 여전히 새벽 6시면 공장에 나갑니다. 직접 국물 맛을 보고 품질을 확인합니다. 맛은 변하지 않아야 해. 70년 전 그 맛, 변함없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한 그릇의 국밥이 1000개 매장을 만들고 한 사람의 정성이 10,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리어카를 끌던 그 소녀는 이제 외식 제국의 회장이지만 여전히 국밥 한 그릇에 온 마음을 담습니다. 진심은 통한다. 이것이 박만식 회장 70년 인생의 교훈입니다.